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배신감을 느낄 때가 언제세요? 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때, 가장 믿고 존경하고 좋아하던 인물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 그것만큼 뼈저린 배신감은 없을 것입니다. 참 제가 겪은 이야기를 어찌 써나갈지 다시금 생각해도 치가 떨리네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저는 군대 전역을 한 후 대학생 때 봉사단체 동아리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곳에서 종종 독거노인 돌보는 일, 농촌 돕기, 사랑의 도시락, 연탄 나르기 등등 저희 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출동하는 열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형이 동아리 회장이라 지속적인 권유에 가입하게 되었고,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봉사가 아닌 그저 취업을 위한 스펙 올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막상 봉사를 하고 나니 보람되고 좋아서 그 매력에 아무 대가 없다 할지언정 열심히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인연으로 해외 봉사도 가게 되었고, 오다 가다 좋은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움을 주기 위한 계기였는데 저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얻어오곤 했습니다. 그게 봉사의 매력이자 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는요. 그러던 어느 날씨 좋은 따스한 때 유기견 봉사 가서 어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선한 영향력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첫눈에 반할 법한 여자였습니다. 남자들은 긴 생머리, 흰 티에 청바지 차림으로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따스한 햇살이 비칠 때 긴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며 청순한 외모가 드러나는데, 20대 혈기왕성한 제 눈에는 정말 아름답고 신비스러워 보였습니다. 남자들 눈은 다 똑같은지 그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름도 어쩜 그리 여성스러운지 드라마 여주인공 같은 혜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선수를 뺏기지 않기 위해 다가갈 틈을 염두에 두었는데, 도리어 먼저 온 건 그 여자 혜원이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다니시나 봐요. 저도 제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 봉사활동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유기견 봉사는 많이 다니셨어요? 아니요. 유기견 봉사는 많이 다닌 건 아니에요. 어렸을 적에 개에 물린 기억 때문에 좀 무서워서요. 근데 주인에게 버림받은 눈빛이 남아있고 너무 그게 안쓰러워서 가끔 오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개에 물리면서까지 개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에 봉사활동까지 오는 여자의 마음씨에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정말 과학적으로는 얼굴 예쁜 사람이 마음씨도 곱다고 하는데, 저 여자 말로 외모만큼 마음씨도 예쁜 여자였죠. 저는 그 첫 대화 시작을 인연으로 종종 인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를 하게 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자도 저도 얼추 비슷한 나이에 짝이 없었으니 선남 선녀가 만난 것이었죠. 저는 여태 만났던 여자들과는 달리 이 여자와 진심으로 운명을 느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하게 되었고, 불같은 연애를 하게 되며 젊은 날에 뜨거웠던 심장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다 만난 사이임을 기념하기 위해 정가는 유기견 2마리를 각각 입양해서 서로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온 숙녀 강아지는 혜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녀 집으로 가게 된 총각 강아지는 두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기견들은 저희의 사랑만큼 많은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잘 자랐고, 우리는 20대 때 그렇게 서로 공통점을 만들어가며 함께하고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만날수록 서로가 미래를 위한 짝임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여태 사귄 사람은 종종 있었지만 집에다 소개시켜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대뜸 여자친구에 대해 궁금해하는 부모님께 소개시켜드리겠다고 하자 무척 놀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진심을 아시고는 좋아하시며 제 사랑을 응원하시고 여자친구를 데려오라 하셨지만, 신중한 아버지는 끝쯤으로 목을 다스린 후 심상찮은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누구랑 결혼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어찌됐건 젊은 날 연애는 의미 있으니 미래를 생각 말고 그 시간 상대에게만 집중하면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말이 거슬리면서 못마땅하더라고요. 연애하고 있는 아들한테 다 잘 될 거라고 그냥 좋은 말 좀 해주면 어쩌냐고 아버지한테 성질을 부렸는데,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말이 너무하지도 않았고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막상 제 여자친구를 만나니 안면 싹 바꾸고는 기쁜 얼굴을 하며 우리 아들이랑 잘 만나줘서 고맙다고 좋은 말만 해주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부모님을 만나 뵙고 난 후 절 더 사랑하게 됐다며 부모님을 지켜 세워줘서 저도 여자친구 부모님을 뵙기로 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 어머님을 저도 처음 뵙게 되었는데 먼저 친아버지를 몹쓸병으로 여의고 재혼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미래의 장모님은 과연 그녀의 어머니답게 외모도 마음씨도 참 아름답고 고우신 분이셨습니다. 어머나, 우리 딸이랑 만난다는 두레씨군요. 반가워요. 딸에게 들은 것처럼 인성도 바르고 참 멋지네요. 키도 크고 아주 우리 딸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더 마음이 좋아요. 대학도 괜찮은 거 졸업했다고 들었는데 아주 브레인이라서 이세 걱정할 것도 없겠어.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완벽하네. 라며 처음 본 제가 마음에 드시는 듯 한껏 띄워주셨습니다. 고맙더라고요. 그녀랑 결혼하면 이렇게 멋지고 좋은 성격의 어머님의 사위가 된다니 아들처럼 잘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둘 키우셨던 어머니께서는 자식 먹여 살리며 힘들게 경제활동하는 와중에서도 틈틈이 아이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주기적으로 다니셨다고 합니다. 본인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사랑 넘치고 따뜻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본인이 아이들과 함께 이웃 간의 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시더라고요. 지금의 장인어른도 봉사단체에서 인연이 되어 만났다고 하는데 저와 그녀가 만난 스토리랑 얼추 비슷해서 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어찌됐던 양가 부모님들에게 저희들의 인상은 합격이었고 자리 잡히는 대로 뭐 아무튼 원래 계획으로는 대학 졸업 후 취직만 되면 그녀와 결혼하려고 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취직만 하면 뭔들 해결이 날 줄 알았는데 막상 취직을 하자니 학자금 대출이며 뭐며 갚을 빚이 한가득이었고 빚을 어느 정도 갚고 난 후에는 돈이 걸렸고 살 집이 없어 걸렸습니다. 예전에 비해 요새는 반반 결혼, 혼수집, 능력 되는 사람이 마련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는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하는 게 대다수이잖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집을 턱하니 내어줄 형편도 안 되시는지라 저 스스로 집을 마련해야 했는데 월급 가지고 집을 마련하기에는 세워라 내워라 어느 세월에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해서 매일 헤어지는 순간이 아쉽기만 했지만 여자친구한테는 못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애써 티를 낼 수도 없었고 진심을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허나 배려심 넘치는 여자친구는 이미 제 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 말을 했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만난 지 6년 정도 될 때였는데 하필 그녀의 친구의 결혼식 날 부케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결혼식도 으리으리한 호텔식으로 하고 남자도 있는 집을 만나 행여 그녀가 저를 만나 후회하진 않을까 속에서 열등감이 일었습니다. 눈치 빠르고 상황 파악 마친 그녀가 제 눈을 또렷하게 마주하며 입을 열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먼저 같이 사는 건 어떨까? 자기가 뭘 걱정하는지 알아서 부담될까봐 내가 차마 결혼하자는 말은 못하겠고 그렇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헤어지기는 싫으니까 우리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고 사랑하는 진심이 있으니 그냥 적당한 곳 얻어서 같이 살자. 나도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놓을게. 라고 말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고 여자친구 앞에서 그만 못난 저는 스스로의 모습에 눈물을 쏟고야 말았습니다. 결코 자격지심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여자친구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함께 고생을 하고서라도 동거동락하려는 마음이 예쁘고 고마워서였어요. 이로써 여자친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단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집부터 보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라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지만 함께 집을 고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신선하고 설레임 가득한 일이었습니다. 다니는 부동산마다 우리를 신혼부부로 여기며 한 쌍에 잘 어울리는 부부라고 칭하는데 그녀는 제 팔짱을 보란 듯 끼며 사람 잘 보셨다고 우리만큼 잘 어울리는 천생연분인 부부 못 보셨을 거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죠. 보증금 1,000만원에 40만원 월세인 원룸을 구했는데 예전 가난한 어르신들이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시작했다고 들은 말이 있어 이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적어도 옛날처럼 연탄 피워 난방 떼지도 않고
창문 사이로 바람 숭숭 통하는 곳도 아닐 테니까요. 정갈한 신축 원룸이라 살기 나쁘지 않았고 옵션도 다 갖춰져서 따로 살림살이를 마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주말부터 시작해서 차차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놓았고 근처 대형마트가 있어서 살림살이를 간단하게 사며 신혼부부 마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마트에서 진짜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그녀에게 미안했어요. 얼른 자리를 잡아서 결혼을 해서 그녀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둘은 데이트 통장처럼 주택 통장을 만들었고 월급의 어느 정도는 그곳에 모두 저축한 후 저는 그걸 모두 그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계부를 쓰며 알뜰살뜰 우리의 재산을 조금씩 저축하고 있을 때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별 핑계를 대고 여자친구랑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며 부부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벨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나가봤더니만 생각지도 못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집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혜원아. 너 주말마다 엄마랑 봉사활동하는 것도 안 하고 회사에 일이 바빠 가까이 있는 친구네서 함께 생활한다더니만 지금 둘이랑 왜 그런 모습으로 있어? 너네 혹시 둘이 살림 차린 거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바로 여자친구 혜원이의 어머니셨습니다. 예비 장모님께서는 행여 딸 망신시킬까 싶어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생각했던지 아버지 없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장모님은 잔뜩 격앙되신 나머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셨는지 통곡을 하시며 그녀의 등짝에 스매싱을 마구 날렸습니다. 어떻게 네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남자랑 함께 살림을 차릴 수가 있어? 내가 널 그렇게 키웠니? 애미 망신을 시키는 것도 유분수지. 내가 결혼 허락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둘의 조금만 자리 잡을 때까지만 기다리면 되지. 그걸 못 참아서 같이 이러고 있는 거야? 막말로 남녀 사이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결혼식 전날에도 깨지는 판국에 결혼에 대한 계획조차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흠남게 이러고 있어? 살림 차리다 헤어지면 무조건 여자만 덤탱이 치고 여자만 손가락질 받고 여자만 손해인 거야.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엄마 뒤통수를 쳐? 라고 울며 불며 악을 치며 속상해 하시더니만 결국 혈압이 올라서인지 뒤로 넘어가시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당하기만 하다가 어머니가 눈앞에서 쓰러지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어머니를 챙겼고 저는 급하게 119를 불렀습니다. 모두 다 제 책임인 것만 같아 제발 어머니가 아무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울고 있는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119 차량에서 어머니를 살폈는데 제가 보기에도 새하얗게 질린 것이 충격을 단지 심하게 받은 것 치고는 안색이 너무나도 안 좋았습니다. 파리한 것이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 저는 그녀를 위로하면서도 설마 잘못될까 싶어 마음이 타들어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어머님을 보니 이런저런 검사를 시작했고 그녀는 손톱을 심하게 물어뜯으며 불안해하는데 검사가 겨우 끝난 후 의사가 보호자를 부르며 말을 해나갔습니다. 혹시 몰라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환자분께서는 간경화와 간암의 증상이 의심이 됩니다. 맞다면 하루빨리 이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하며 말끝을 흐리고는 그녀를 보았는데 철렁했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려 제가 부축해 주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녀의 동생과 남편이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했는데 혜원이가 울음 끝에 차마 얘기를 못 이어나가니 제가 의사에게 전해받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랬죠. 그러자 동생 역시 걱정하는 듯 다만 이성은 챙긴 상태에서 제 언니에게 침착하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공여 가능성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언니나 나나 피부치들 먼저 검사하고 주변 친척들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나야 아예 독립해서 살아서 엄마의 증상에 대해 몰랐다고 하지만 언니는 내내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왜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가족인데 신경 좀 쓰지 그랬어. 병이 이 정도로 악화된 상황이라면 많은 증상들이 나왔을 텐데.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에 혜원이는 억장이 무너져 병원 바닥을 치며 통곡을 해대었습니다. 얼마나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조금 더 좋은 시간 보내고 행복하게 같이 있으려다가 어머니의 병을 미처 파악 못한 불효녀가 되어 있었으니 분명 제 책임도 있었습니다. 저를 원망한다고 해도 어쩔 도리가 없어 저는 그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위로를 해주었지만 혜원이의 슬픔을 그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공여자를 찾아 간 이식을 하지 않으면 복수와 부종이 생겨 해독력이 떨어지고 물질 대사가 안 되면 황달이 상응하기 시작해 일정 수치가 넘으면 간성 혼수가 오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나기 전에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혜원이와 동생인 예비 처제는 최대한 빨리 날을 잡아 공여자 검사를 해보기로 했고 혹여나 안 맞을까 싶어 아버님도 함께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정신이 들었던지 어머니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아직까지도 딸과 제가 살림을 차린 것이 충격이었던지 저와 그녀를 보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습니다. 아버님 앞이라 말은 못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어정쩡하게 있다가 눈치껏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원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 와중에 혜원이는 제가 걱정되었던지 뒤에서 저를 부르며 쫓아와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다 내 탓이니까 자기는 그냥 신경 쓰지 마. 자책할 필요도 없어. 엄마가 전부터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은데 워낙 티도 안 낸 데다가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알 수가 없었어.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도 몰랐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 엄마 이식만 잘 받으면 괜찮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 나랑 혜정이가 둘 중에 하나 맞는 거 나오겠지. 설마 우리 엄마 딸들인데 그런 거 하나 안 맞을까 봐. 좀 상황 나아지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걱정 마. 라고 고맙게도 말을 해주는데 저는 착잡하기만 했죠.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입술을 깨물며 있었는데 보호자님 마침 여기 나와 계시네요. 공여자 검사 때문에 이것저것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안 계셔서요. 병원을 빠져나가기 전에 장모님의 상태를 일러주었던 의사가 지나가던 찰나 다시 한번 부딪히게 돼서 상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운명이었던 건지 그 의사가 제게 건넨 제안이 나중에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상태가 중기 정도 되셔서 이미 많이 고통을 받았을 거란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고 한숨을 쉬니 의사는 그녀의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제게도 권유하시더라고요. 사위분 맞으시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사위분도 공여자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게 간이라는 게 꼭 친족이 맞을 때도 있지만 의외의 사람들이 간혹 또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 간 이식을 해줄 공여자를 빨리 찾는 게 우선이니까 검사 함께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여자친구와 저와의 사이에 그 짧은 순간 미묘한 긴장감이 타고 흘렀습니다. 곧장 혜원이는 아직 사위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그런 말씀 말라고 뺐지만 저도 그 분위기를 타고 일말의 죄책감에 무조건 하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공여자 검사를 같이 받기로 예약 날짜를 받았습니다. 제가 승낙하자 혜원이 역시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자기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고마워, 걱정해줘서. 근데 자기까지 순서가 갈 일은 없을 거야. 나랑 동생이 선에서 다 해결될 테니까 그냥 그 맘만 받을게. 고마워. 아니야. 그래도 종종 친족이 안 맞는 경우도 있다니까. 나도 검사 받을게. 내가 이래봬도 장모님 사위인데 이런 거 하나 못 내드릴까봐? 우리 곧 결혼할 거고 장모님께 믿음직스러운 맞사위가 되기 위해서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내 멱살은 안 잡으시더라. 가서 장모님 잘 위로해드리고 말 잘해줘. 죄송하다고도 전해드리고 라고 말을 하니 혜원이는 고맙다며 입술을 떨고 눈물을 떨어뜨린 후 그 자리에서 한참이나 또 울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혜원이하고는 연락이 잘 되질 않았어요. 우리의 살림집에 혜원이가 만든 밑반찬들과 만들 재료들이 냉장고 안에서 무심하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밥상 차림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 이후로 한 번도 오지 않은 듯 했어요. 연락도 잘 안 받고 심지어 병원에 검사하러 갈 때도 그녀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안 보니까 그립고 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하긴 하는구나. 새삼 제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습니다. 걱정스러움을 얼굴에 한가득 담고 돌아다니니 저희 부모님께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눈치 빠른 아버지가 먼저 알아챈 것이었죠. 요새 연애사업이 잘 안 되냐? 별 핑계 대며 집에 자주 안 들어와서 잘 되나 싶었는데 뭐가 또 막혔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감췄지만 귀신 같은 아버지를 속일 수는 없었죠. 어차피 여자친구도 어머니도 다 알았겠다.
우리 부모님도 아는 건 시간 문제일 텐데 차라리 저한테 듣는 편이 낫겠다 싶어 부모님께 솔직히 다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여자친구와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함께 돈을 모으기로 했고, 그치만 매일 헤어지는 것도 여운이 남곤 해서 당분간 함께 있을 집을 구했고, 회사도 가깝고 좋아서 자주 함께 있었고,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던 찰나에 어머님이 어떻게 아시고 오셨다가 쓰러졌고, 이러쿵저러쿵 그 뒷이야기까지 풀어내서 현재 여자친구랑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공여자 검사할 때는 오다 가다 만날 줄 알았더니만 그것마저 안 됐다며 죽상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얼굴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시더니 이내 눈을 휘둥그레 뜨며 펄쩍 뜨셨습니다. 뭐야? 너 그럼 지금 예비 장모한테 간 주겠다고 공여자 검사를 했다는 거야? 너 만약 적합 판정 나오면 그땐 어떡할 건데? 정말 혜원이 어머니께 이식해 드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책임감과 자책감에 분위기에 휩쓸려 했다는 소리는 참아 못하고 그냥 예비 사위로서 다 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기막힌 듯 저를 어이없게 쳐다보시다가 주방에서 일하고 계신 엄마의 눈치를 보고서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다급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얘가 너 정신이 나갔구나. 어쩌자고 그런 검사를 예약했어. 부모한테 허락도 안 받고 네 맘대로 하는 게 어딨어. 너 그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알기나 알아? 장기 기증이라는 게? 나 아는 지인도 혜원이 엄마처럼 똑같이 간경화 때문에 자식들이 공여자 검사했는데 안 맞아서 결국 친족들 검사 다 돌리고 피 안 섞인 생판 남인 먼 친척에게 큰 돈 주고 수술했어. 친족들이라고 꼭 맞는 경우도 없고 안 맞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만약 정말 네가 난감하게 네가 맞아버리면 그때는 어떡할 거야? 혜원이랑 결혼할 거라면서 왜 되도 않는 불랑거리를 제공해? 맞으면 제가 드리면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님께서 건강해지시면 다행 아닌가요? 어머님 행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혜원이 눈에 피눈물 날 텐데 저 그 친구가 슬퍼하는 모습 보기 싫어요. 그깟 공여자 된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을 위해서 저 기꺼이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쳐댔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한편으론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정말 어머님이랑 맞겠어? 아버지가 했던 지인의 예는 어쩌다가 나온 거겠지 싶었습니다. 제일 베스트인 건 이기적인 마음이겠지만 제 여자친구보다는 예비 처제가 어머님과 맞기를 바랬던 것이었죠. 아무튼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회사 생활에 집중했는데 문득 전화 한 통에 저는 심장이 알 수 없는 곳까지 추락함을 느꼈습니다. 박두래 씨죠? 병원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윤경숙 씨와 공여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왜 하필이면 나일까? 예비 장모와 나랑은 전생에 대체 무슨 사이였나? 만약 내가 공여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만약 공여자를 거부하면 혜원이랑 사이는 또 어떻게 되는 걸까? 라며 그 짧은 순간에 별별 생각이 다 났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후회가 물밀려오듯 오더라고요. 제가 한참이나 대답 없이 멍 때리고 있자 병원 측에서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혹여나 이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냐 했더니만 그건 개인정보라며 발설하지 않았다는 말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나만 입 다물면 관련된 의료진들 외에 아무도 제가 공여자 적합 판정 사실을 모를 거였죠. 오랜 시간 갈등하며 그래 그냥 이대로 묻어버리자. 나만 알고 있자. 은근슬쩍 넘어가려던 찰나 그토록 연락이 안 되었던 잠수 타던 혜원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오열을 하는 혜원이의 목소리에 덩달아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이 늦어서 미안해. 내가 그간 너무 정신이 없어서 미처 연락을 못했어. 근데 우리 엄마 어떡하지? 지금 검사 결과 듣고 나오는 길인데 나랑 동생이랑 아버지랑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우리 엄마 잘못되면 어떡해? 친척들 몇 분이 나서긴 했는데 맞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만약 안 나타나면 공여자를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나 너무 겁나. 혹시나 자기는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들었어? 라고 하는데 숨이 턱 막혀오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자니 겁이 났고 거짓말을 하자니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어디서든 들을 수도 있다면 곧 혜원이와의 위기를 맞추게 뻔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든 잘못 얘기한다면 다 변명처럼 들릴 테니 자칫 그토록 사랑하는 그녀와 처음으로 잘못될 수도 있겠다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예감이 나중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지 돗자리를 펴야 하나 싶었지만 그때의 저는 그녀가 세상의 전부였기에 그녀를 잃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지라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어머님 공여자 적합 판정을 받았어 라고 말을 하자 혜원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던지 만나자고 당장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며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간만에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저를 안고 미안하다며 차마 못할 부탁해서 미안하다고 엄마의 딸인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며 제가 공여자로 설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저는 눈물 콧물 다 빼고 있는 그녀를 일으키고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걱정 마. 나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사랑하는 너를 이렇게 예쁘고 소중하게 길러주신 분께 내가 뭔들 아깝겠냐. 결혼하면 한 식구고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줄 테니까 울지 마. 라고 하니 더 펑펑 소리내어 울었던 그녀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지만 큰맘 먹고 수술을 결정하기로 했어요. 대신 부모님께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며 눈치 빠른 아버지가 저를 지속적으로 캐려했지만 전 아버지께 공여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거짓말을 했고 안심하는 아버지 모습에 가슴이 찡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모르는 사람에게도 공여자로 나서는 판국에 다름 아닌 예비 장모님한테는 괜찮을 것 같아 사람 살리고 좋은 일 하는 셈 치고 그렇게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들어서자 어머님께서는 눈물을 펑펑 흘리시며 고맙다고 했고 미안하다고도 하셨습니다. 큰 결심해줘서 고맙다. 쉬운 결정 아니었을 텐데 우리 딸하고 결혼하면 내가 정말 잘할게. 우리 사위가 아닌 아들로서 내 평생 자네를 보듬어 줌세. 우리 딸이랑 원룸에서 남들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살고 있는 집 외에 내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으니 그거 내어줄 테니까 떳떳하게 결혼하며 살아. 네가 날 살려준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나갈 테니까 나를 믿어. 그렇게 저는 예비 장모님께 공여자로서 제 부분을 드리는 수술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취에서 깨어나 정신을 차렸을 때 제일 생각나는 건 바로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께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오더라고요. 아버지를 속인 것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늦었고 대신 혜원이의 밝은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정말 우리 엄마 큰일 날 뻔했어. 얘기 들었지? 자기랑 우리 엄마 몸 회복되자마자 바로 결혼식 올리고 사는 걸로 하자는데 그렇게 하자 자기야. 사랑해. 라고 매달리는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고 말았어요. 우리 둘이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하려 했는데 제가 어머님을 구했다는 이유로 집까지 내어주실 줄은 몰랐는데 제가 희생한 덕분에 좋은 집을 얻게 되니 손해나는 금가 교환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건 머릿속에서 하는 이해관계였고 가슴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님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젊은 저에게도 무리가 갔는지 조금씩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몸이 천근만근인데다 황달 기운이 있는 듯 얼굴이 누렇게 떴고 체온도 급격하게 올라가며 열도 났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좋은 마음으로 드렸으니 훗날 우리 자식들이나 아내와 엇나갈 때 써먹을 좋은 무용담 하나 나왔다 가볍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조심해야 한다고 해서 회사에는 건강으로 인한 휴직을 냈고 당분간 아무 일도 못한 채 집에다가는 핑계를 대며 우리의 살림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혜원이는 야속하게도 어머니 간호를 함께 도맡아 한다며 가끔 찾아오는 것마저 발길을 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자기도 안 좋은 거 마찬가지일 텐데 아무래도 자기는 젊고 엄마는 노약자니까
더 힘드신 것 같더라고. 많이 좋아지시고 있으니까 조만간 또 들를게. 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또 연락도 안 되고 찾아오지를 않더라고요. 후유증은 딱히 없었지만 알게 모르게 신경이 쓰였는데 안 좋은 몸으로 혼자 집에서 밥 차려 먹고 하는 것이 좀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제 모습을 느낌적으로 아셨던 듯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아버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얼굴로 안타깝게 저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너 내가 사고 칠 줄 알았어. 안색만 봐도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훤히 알겠다 이놈아. 부모에게 말은 하고 결정해야지. 네 엄마는 너 바쁜 줄만 알고 아직 모르고 있어서 난리 칠 것 같아서 나만 왔다. 이거 네 엄마가 어제 밑반찬 해놓은 거 다 갖고 왔으니까. 아버지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밑반찬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는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누렇게 뜬 제 얼굴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던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고는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청소가 안 되어서 어지러진 작은 방과 잔뜩 쌓여진 그릇들, 초췌해진 제 얼굴을 보며 갑자기 화가 나신 듯 혜원이를 찾으셨습니다. 집안 꼴이 대체 이게 뭐냐? 여기서 너 혼자 살고 있어? 혜원이는 지금 어디 갔어? 자기 엄마 돌보느라 어쩔 수 없이 못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연락은 자주 와서 저 챙겨줘요. 참 아버지, 저 몸 회복되는 대로 바로 혜원이랑 결혼 날짜 잡으려고요. 혜원이 어머니께서 제게 고맙다며 묵혀둔 집안채를 신혼집으로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신혼살림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원룸을 1년 계약했는데 계약 기간이 좀 많이 남아서 몸 낫는 대로 부동산에 내놓아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하신 듯 구겨진 얼굴을 내내 펴실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전화를 해봐야겠다며 혜원이 연락처를 알려달라 하셨는데 저는 아버지가 전화하면 불편할 거라고 예비 장모님 챙기기에도 경황이 없을 텐데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괜찮다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가며 집안 청소와 설거지 등을 다 해주셨고 냉장고까지 든든하게 채워주며 무슨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얘기하라고 제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래서 가족이 좋구나 싶을 정도로 저는 눈물이 났고 기꺼이 아버지께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제가 혹여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하루에 한 번은 꼭꼭 통화를 했고 저는 태어난 이래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든든한 정을 느꼈습니다. 엄마도 걱정하실까봐 바꿔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는 시큰둥하게 집 좀 들리라며 아들 얼굴 잊어버리겠다고 집을 안 찾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만 드러내셨어요. 끝까지는 엄마에게 모르게 하라며 아버지랑 말을 맞춰놓은 상황이라 저는 여전히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주 정도가 더 지나자 저는 몸이 조금씩 회복됨을 느꼈고 집에 있는 게 갑갑한 나머지 회사에 다시 일을 하러 갈 수가 있었습니다. 원만하게 일상생활도 할 수 있어서 저는 간만에 혜원이에게 연락을 했는데 여전히 엄마를 돌보는 게 바쁜지 도통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 걱정도 되던 찰나 건강해진 제 모습도 보여드릴 겸 저는 혜원이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혜원이 집은 주택이었는데 집이 크진 않았지만 정감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꽤 오랫동안 늦은 시간인데도 혜원이의 방불은 켜지질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이에 어머님은 아버님이랑 같이 운동하다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얼추 안색도 되찾고 괜찮아 보이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인사를 드릴까 싶었지만 혜원이랑 나중에 같이 찾아뵙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련하게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밤늦게 나타난 낯선 차량에서 혜원이가 내리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남자랑 말이죠. 차에서 내리는 혜원이는 청순하게 머리칼을 넘기며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고 그 앞에는 듬직하니 덩치 좋은 남자가 혜원이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다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느낌을 그걸 보고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혜원아, 야, 너 뭔데 우리 혜원이 머리카락을 만져? 화꼭지가 돈 저는 참지 않고 나가서 그 남자의 멱살을 쥐었습니다. 덩치가 좋아 멱살 쥔 제 쪽이 흔들렸고 억울하게도 덩치 좋은 남자한테 한 주먹거리도 안 되어서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이는 엎어진 저를 살피는 대신 덩치 좋은 남자 앞에서 살랑거리며 말하더라고요. 오빠 신경 쓰지 마.
나 옛날에 만났던 남자인데 헤어졌는데도 자꾸 찾아오네? 내가 다시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 일단 먼저 가. 미안해.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돌아서야지. 뭐 이렇게 찌질스럽게 밤늦게까지 여자를 기다려? 요새 별별 놈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 너 우리 혜원이한테 해코지라도 해봐. 콩밥 먹기 전에 확 후드려 패줄 테니까. 라며 주먹을 불끈 쥐어버리는데 얘기를 듣자니 참으로 가관이더라고요. 헤어진 남자? 참 기가 막혔습니다. 혜원이의 말에 덩치 좋은 남자는 못 믿어온 듯 억지로 갔고 혜원이는 싸늘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면 알아서 끝난 건가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또 찾아와서 이렇게 난감하게 만들어? 뭐라고?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두레씨가 눈앞에서 본 게 맞아. 나 다른 사랑하는 사람 생겼어. 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미안해. 미리 얘기 못한 건 내 실수였지만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차마 말문이 안 떨어지더라.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얘가 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며 분명 몸 회복되는 대로 나랑 결혼하기로 하지 않았냐. 어머니께서도 집도 주시겠다고 했고 우리 통장에 여태 모은 돈들 꽤 많아서 그걸로 신혼살림 채우면 되는데 당초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자 혜원이는 내내 난감해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문 안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나왔습니다. 베란다에서 보니 혜원이와 제 모습이 보였는지 걱정돼서 나왔던 모양이었어요. 어머님은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회복이 빠르셨던지 멀쩡한 모습으로 혜원이 앞을 가로막으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미안하다 두레야. 내가 공여자 값은 너에게 제대로 쳐주마. 그렇지만 우리 혜원이 너한테는 줄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혜원이 지금 만나는 남자 있다. 천문직이다. 집도 잘 살고 혜원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날짜 잡자고 하더라. 혜원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놔주고 너도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 살기를 내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순간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기껏 공여자로서 내어줬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저를 내치겠다는 심산이었던 거죠. 무슨 구미호도 아니고 간만 꿀꺽하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니 혜원이를 더 좋은 조건의 시집을 보내겠다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사람인지 정체 모를 생물인지 벙쪄가지고서 악을 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간만 홀랑 빼먹고 날 지금 토사구팽 하겠다는 거 아니냐고요. 뭐 이런 인간 말종들이 다 있어. 대체 혜원이 언제부터 딴 남자 만난 거예요? 어머님이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나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더 좋은 조건의 남자 만나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나 혜원이 사랑하고 당신이 혜원이 엄마니까 우리 엄마같이 생각하고 아낌없이 다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내 간 빼먹고 버리겠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울음을 쏟고는 제게 미안하다고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혜원이도 지 엄마 곁에서 무릎 꿇더니 제 앞에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야 미안해. 우리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어. 원래 우리 엄마 자기를 진심으로 사위로 맞아들일 생각하시고 계셨고 집도 주실 생각하고 계셨어. 솔직히 우리가 1, 2년 연애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사귀어 왔잖아. 나 역시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림 차릴 생각을 했겠어. 근데 말이야. 자기가 공여자로 우리 엄마를 살려준 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 돌아가신 아빠가 사실은 공여자셨는데 확실하게 밝혀진 건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은 다들 아버지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믿고 있어. 그래서 엄마도 자기가 수혜자가 되었지만 그래서 살아나게 되었지만 혹여나 나도 엄마처럼 과부가 될까봐 자기가 잘못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모든 욕받이 될 각오하고 그렇게 하신 거야. 미안해. 혜원이는 제발 엄마와 자기를 좀 봐달라며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말하며 정당성을 얻으려고 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불쾌하고 어이없고 이용당했구나라는 생각과 이것들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야,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너랑 내가 하는 건데 지금 그런 핑계를 대서 나랑 헤어지고서 좋은 조건의 남자한테 갈아타고 싶은 거 아니냐고. 진짜 실망이다. 안 돼. 나 너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그래서 어머니께 간 드린 거고 어머니한테 받은 집으로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만약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아무하고도 결혼 못해. 절대로. 너무 화가 나서 혜원이의 손을 잡아 끌었는데 우습게도 그녀의 의붓 아버지가 경찰을 불러 저를 끌고 가게 했고 저는 여러 가지 죄목으로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나 혜원이나 막상 경찰서로 가자니 자신의 잘못은 싹 숨기고 헤어졌다는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계속 집착해 왔다는 허튼 수작을 하는데 미칠 노릇이었죠. 저는 억울한 듯 경찰에게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을 했고 경찰들은 제 말을 듣고서 휴대폰에 찍은 병원에서의 사진들을 보여주자 질린다는 듯 전세가 역전되어서 혜원이와 어머니를 황당한 듯 쳐다보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참으로 씁쓸했지만 그들은 경찰이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제게 다시 한번 이런 일 생기면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동시에 힘내라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겠죠. 저는 그녀에게 배신당한 뼈저린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터덜터덜 힘없이 본가로 돌아왔고 아버지 얼굴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온 아들이 통곡을 해대니 엄마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배신감을 울음으로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된 엄마는 아버지와 함께 그 집을 쳐들어가려 했지만 아버지의 말림에 겨우 참아 넘겼고 절대로 이렇게 끝내선 안 된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더니 다음날 제 통장으로 윤경숙 이름으로 입금된 돈은 고작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다며 일단은 이걸로나마 쓰라고 누굴 거지 취급하는데 더 이상 연락 않고 되돌려줄 큰 그림을 그리며 저는 혜원이에게 여태 함께 모은 내 돈이나 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했던 것은 장문의 긴 문자였고 저는 인간의 인내심의 한계를 뼈저리게 알게 됐죠. 미안하다며 저와 함께 신혼집을 마련하겠다고 월급을 모아놓은 돈은 모두 그녀의 시집갈 예단으로 이미 지출이 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세상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어머니 윤경숙 여사에게 직접 가서 보상을 요구했더니 난 돈 없다 미안하지만 결혼식 앞두고 나갈 돈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알아서 다 챙겨줄 텐데 좀 기다려봐. 사람 피 말리게 하지 말고 또다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이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이를 악물고 절 원수인 것 마냥 노려본 뒤 그렇게 말을 뱉고 쫓아버리는데 도무지 말로는 안 통할 인간들이었죠. 저는 부모님과 함께 법적 자문을 구하러 다니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질려버린 집구석에게 공여자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위자료, 함께 살림을 차렸던 증거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내며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그녀의 결혼식 날 모두 터뜨려버렸죠. 한때 제가 사랑했던 여자였기에 모든 걸 묻을 생각도 했지만 그러다간 화병이 나서 제가 먼저 저 세상 갈 것 같아 저도 어쩔 수 없이 저질렀습니다. 비싼 결혼식장에서 화려하게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새 남편과 함께 주례를 듣고 있을 때 저는 하객으로 가서 새신랑 부모님께 모든 증거가 담긴 서류를 조용히 건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워낙 새신랑 집안이 여러 사람 이목에 신경 쓰는 집이라 당장은 별일 없었지만 그녀는 결혼한 지 반년도 채 못 되어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고 들었네요. 하도 청구된 위자료들이 많아 그 집 재산이 나만 할 리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간을 통해서 건강해지셨으니 열심히 일해서 부디 피해 보상들 모두 해놓기를 바라며 저는 지금 다행히 하늘의 도움으로 혜원이보다 더 아름답고 좋은 여자 만나며 연애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모든 것을 다 털어놓으니 맘 편히 저를 이해해주며 보듬어 주어 예쁜 사랑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저는 더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뜨는 법이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고 있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현재 작은 복지재단을 운영하며 두 곳의 보육원과 유모 보호시설에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고 독거노인을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후원도 하고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들을 보고도 남았을 나이지만 저에게는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이 가족이고 자식이고 손주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 어쩌면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사이가 더 가족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일 거예요. 말 그대로 남편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이지요. 저는 남편과 자식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본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오점을 남긴 그들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고 새로이 가족들을 만들어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연을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 아무리 내 가족이더라도 평생 저와 함께 할 수 없는 노릇이더라고요. 부부는 남은 인생을 서로 동고동락하며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며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남편이란 존재는 진작에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예요. 자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게 키워놨더니 배은망덕하게 자기 주제도 모르고 설치다가 못 볼 꼴 보고 서로 이절한 상태니까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기구한 운명을 살아온 제 이야기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같이 욕도 하셨다가 울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선이가 아주 장하다. 워낙 똑순이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큰일을 해낼 줄이야. 이게 다 사모님이 후원해 주신 덕분인 거 잘 알지? 매주 우리 고아원 봉사활동 하러 오시는 분 말이야. 선이도 알지? 네,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어요. 이번에 오시면 감사 인사 드리면 되겠네요. 뵙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쭉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당시 고아원 형편이 좋았던 건 아니어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공장에 취직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우연히 한 부부의 후원으로 저는 마음껏 좋아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학도 가게 되고 좋은 기회로 해외 유학도 다녀오면서 그 시절 저에게 꿈도 못 꾸었던 것들을 현실에서 누릴 수 있었지요. 나름 인재라 자부하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정말 이악 물고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있던 고아원을 후원해준 사모님이 저를 만나고 싶다며 연락을 취해 오셨어요. 바로 이혼한 남편의 엄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를 워낙 딸처럼 귀하게 여겨주셨고 얼굴을 볼 때마다 늘 덕담을 해주시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도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으니 부모님 못지않게 잘 따랐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자신들의 아들과 결혼하길 바랬습니다.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부잣집 사람들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결혼하고 사업도 하고 이래저래 휘황찬란하게 산다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워낙 검소하셨던 분들이라 돈에 유물을 두고 사람을 가리거나 하지도 않으셨지요. 그렇게 학교 생활하느라 바빴던 나이에 남편과 첫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줄도 아는 활발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죠. 결혼을 하고 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가부장적인 태도에 찌들어 사느라 저를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남편을 떠받들어야 한다며 늘 저의 희생을 강요하기 시작했죠. 그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자식 낳아 키우면서
남편 내조하고 가족들 돌보며 사는 게 일반적이었죠. 큰 소리 내는 것도 싫고 괜히 집안에 분란 일으켜 복잡한 상황을 만들기도 싫었고요. 불완전했던 제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해줬음에 감사하며 저는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보육원에 봉사하며 후원도 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단이라고까지 할 순 없지만 그냥 작게나마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같이 봉사활동을 다닌 겁니다. 그 중에 시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 낳고 평범하다면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는 아들 둘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남편과 외모나 성격이 아주 똑같았어요. 가부장적인 성격하며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성격도요. 낳아준 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여자, 남편과 함께 사는 여자, 딱 그렇게만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서운했지만 자식이기에 혹여나 저의 잔소리로 인해서 어긋날까봐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정말 그 반대였습니다. 인자했던 시어머니의 인상을 빼다 박았고 성격도 다정다감했습니다. 엄마 아빠 누구 하나 구분하지 않고 모두 소중하게 여겼죠. 시부모님한테도 애교도 부리고 살갑게 대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힘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생각되면 제 곁으로 와서 제 기분이 풀릴 때까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렇게 많이 의지했던 작은 아들이랍니다. 유독 어렸을 때부터 정이 많았던 아들은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 잘 어울리기도 어울렸지요. 분위기가 다른 두 아들을 키워내면서 힘들어서 운 적도 있고 기뻐서 너무 행복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던 저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작은 아들을 방망이 떠나보내야 했거든요. 여느 때처럼 봉사활동 준비로 바쁜 와중에 집으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다름 아닌 병원이었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응급실이니 빨리 와달라는 연락에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재로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 이미 심정지인 상태로 왔어요. 겨우 호흡만 돌아왔지만 기계에 의지하는 거나 다름없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작은 아들은 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손을 써볼 새도 없이 황망히 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숨이 멎고 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고 있는데도 작은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작은 아들은 대학교 방학이었는데 친구들과 용돈을 번답시고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형편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사서 고생을 하냐 흰잔을 주었는데도 스스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고집을 부려서 한번 해봐라 했던 거거든요. 힘든 일 시키지 않고 귀하게 키우고 싶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도 닥달을 하길래 한번 가보라 했던 게 이런 큰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마치 제 탓 같았어요. 작은 아들은 큰아들과는 달리 자립심도 강하고 남한테 피해 끼치는 성격도 아니어서 얼마나 해보고 싶었으면 저한테 그랬겠나 싶어 큰 마음 먹고 허락해 준 거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어요. 제가 욕을 해서라도 붙잡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울고 웃다가 몇 번이고 기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아들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정말 미친년 마냥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자식을 잃은 슬픔에 충격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아들의 장례식이 끝난 뒤 칩거하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넋이 나간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어요. 49제가 지나고 나서는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피폐해진 정신에 처방된 약이 없으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신이 미약해져 있었어요.
결국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말았고 한동안은 산 송장처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남편과 큰아들은 한숨을 쉬기 바빴습니다. 위로 따위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괜찮다, 네 탓이 아니다. 괜찮냐 이 말 한마디를 원했는데 저를 보는 시선은 따갑게 그지없었습니다. 설상가상 남편의 사업까지 위기가 닥쳤고 저는 제 정신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가진 것을 모두 털어 남편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남편마저 무너지면 정말 이 집안엔 남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남편이 좋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아들의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도와준 겁니다. 결국 남은 거 하나 없이 남편에게 다 쏟아부으니 결국 남편은 사업 재기에 성공했어요. 다시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다간 저도 죽겠더라고요. 먼저 떠난 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씩 기운을 차려야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잠든 납골당에 찾아가 힘을 내보겠다고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흘러 뒤따라 가겠노라고 약속을 하고는 조금씩 일상으로 다시 스며들 때쯤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굴곡이 많다지만 유독 제 인생만 유별난 것 같아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싫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느 날 남편이 볼 일이 있다며 제 차와 바꿔 타자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차는 고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연식이 제법 된 차였고 저는 얼마 전에 뽑은 새 차였거든요. 종종 남편이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할 때는 바꿔 타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도 흔쾌히 알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차를 바꿔 타게 되었는데 제가 외출을 했다가 작은 접촉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원만히 잘 해결하고 싶어서 바로 보험 접수를 했지요. 원만히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증거 자료는 있어야 한다길래 블랙박스를 이리저리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내용을 알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는 남편과 웬 여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로의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받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데 제3자가 들으면 딱 봐도 사랑하는 사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남편과 남편의 비서였죠. 업무적인 대화가 아니라 연인 사이에 나눌 법한 대화를 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랑해, 같이 있는데도 또 보고 싶다, 데이트하자 이런 말을 하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둘이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하는 걸 말이죠. 저는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상상도 못한 사랑과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저는 이내 마음을 부여잡고 아무도 모르게 그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해 두고 모른 채 했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우선은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아니니 믿지 말자 생각했던 거죠. 솔직하게 말하면 그때까지도 두 사람을 믿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시켜 제발 아니길 바라는 심정으로 남편과 비서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속된 말로 똥줄이 타더군요. 그래도 몇십 년을 살을 비비고 정을 나누며 살아온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두 사람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고는 결국 머리를 싸맬 수밖에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작은 탄식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더군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을지 조용히 덮고 가야 할지 판단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가 되었든 간에 두 사람 다 불러 앉혀놓고 쥐어뜯던 욕을 하던 했어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점잖게 대처를 했던 것 같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시련이.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들 그렇게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는 이를 꽉 깨물고 기가 막힌 상태로 그저 헛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건네받은 증거 자료를 천천히 살펴보니 설마 했는데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그 상대는 바로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남편이 이미 오랫동안 그 비서와 살림을 차려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상처를 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비서도 저와 시어머니가 후원하던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고 그 비서에게는 제가 은인이나 다름없던 처지였거든요. 어려서부터 유달리 총명했고 공부도 잘했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고 좋은 대학 나와서 직장을 고민하길래 남편 회사의 비서로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서에게 더더욱 배신감이 들었더랬죠. 저는 모든 자료를 증거 삼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걸고 넘어지기로 했습니다. 며칠의 출장을 떠난 남편이 돌아온 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말이죠. 작은 아들이 먼저 떠나고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온 건지 아는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별일 아니면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비서는 남편 옆에 척 달라붙어서는 본인 일에 집중하는 척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출장이라면서 둘이 여행을 다녀왔더군요. 아마 이번뿐이 아니라 그동안 저 모르게 수도 없이 많이 다녔을 겁니다. 저는 귀찮아하는 남편에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게 자리에 앉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때서야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며 억지로 자리에 앉더라고요. 비서도 같이 들어야 할 상황이기에 또 다른 당사자였기에 같이 앉으라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가진 자료를 그 두 사람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무슨 짓이냐며 잔뜩 화가 난 채 신경질적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본 남편은 그대로 표정이 굳더라고요. 비서는 영문도 모른 채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기 시작했고 이게 무슨 상황인지 눈치챈 듯 싶었습니다. 빤히 쳐다보던 제 눈을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삼자 대면을 하게 된 상황에서도 남편은 비서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황 파악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 화를 내고 말았지요. 그 모습에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기 바빴고 비서는 잘못했다며 어이없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딱 봐도 악어의 눈물이었습니다. 비서를 달래주는 남편의 모습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어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가 슬퍼하던 우울해하던 달래준 적 한 번 없고 퉁명스럽게 또 그러냐는 식의 태도였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최 비서, 내가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딸 같아서 내 자식같이 보듬어주고 돌봐줬더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 치는 거냐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아? 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이제 와서 애들 다 키워놓고 나이 먹고 잠시 한눈 판 거 가지고 들들 볶을 거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해. 그렇게 어줍지 않게 증거랍시고 우리 쏴붙이지 말고. 이혼? 까짓 거 원하면 마음대로 해. 뻔뻔한 바람을 피웠는데도 저에게 당당하게 구는 남편의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미 남편의 인생에 저란 여자는 없었어요. 그 사람의 시야에 저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비서, 그 내연녀뿐이었죠. 내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일을 저질렀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혼을 결심하고 시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고 남편을 불러 다그치기 시작하셨죠.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과 함께 차근차근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저는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사실을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혼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아들이 저에게 와서 말을 하더군요. 이제 와서 이혼하면 남편이 하는 사업에 이미지 타격도 클 거고 장차 자기가 물려받을 사업인데 자식 앞길 망칠 일이 있냐면서 저에게 참고 살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가 사회생활하면 잠시 눈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면서 그동안 조용히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조용히 살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남편과 겹쳐 보이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아들에게 손을 대고 저도 모르게 아차 싶었지만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정수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 바람난 거 몇 년 전부터야. 엄마가 눈치 없어서 지금까지 몰랐던 거고 나야 뭐 아버지 재산 물려받으려면 입 다물고 있으라길래 그냥 그랬지. 근데 걔 끝까지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엄마한테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혼자 정의로운 척 다 하대. 엄마 아주 복 받았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어디 한번 해봐요. 그게 마음대로 되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하고 살게?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이혼을 선언한 저를 향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욕적인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보다 작은 아들도 이미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다는 사실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꾸 친구와 어울려 사서 고생하려고 했던 이유가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함임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만 했으니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지 가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죽은 작은 아들이 떠올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아팠고 가슴이 아프다 못해 쓰라리더군요. 큰아들은 매사 계산적이고 약삭 빠른 성격이어서 남편의 사업 재산 그 모든 걸 물려받을 생각으로 남편의 불륜을 알고도 입 다물고 있었다는 사실과 이미 비서에게 어머니라 부르며 거의 부모와 다름없는 대접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아주 제대로 배신감을 느끼고 말았어요. 제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 어쩜 저럴 수 있는지 하늘이 다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큰아들에 대한 믿음도 사라졌고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그리고 그 일 속에는 비서가 함께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혼을 할 결심이긴 했지만 제대로 밟아주고 싶었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사업을 도와준답시고 남긴 거 없이 거의 제가 갖고 있던 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는데 시부모님이 이혼하면 먹고 살 돈은 있어야 한다며 미리 상속해 주신 게 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으로 후원자를 모집해 꾸준히 자금을 모았고 복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운영하며 친분을 쌓아온 지인의 도움으로 저는 유명 로펌의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해 변호인단을 꾸렸어요. 그와 동시에 이혼소송,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비서는 저에게 자발적으로 불륜의 증거가 담긴 대화 내용이나 동영상을 건네주더라고요. 소송만은 피하고 싶었는지 저에게 온갖 알랑방구를 끼어댔습니다. 속물 같은 짓을 하는 건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고 비서 그만두고 멀리 떠나겠습니다. 이건 양심껏 드리는 자료예요. 사장님과 이혼하신다고 들었는데 소송에서 요리하실 겁니다. 제발 저는 선처해 주세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아버지 사업에 먹칠하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 지금껏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엄마가 내 인생 다 망칠 셈이야? 하나밖에 남지 않은 자식 굶겨 죽일 생각이냐고. 나 여자친구랑 결혼도 해야 하는데 지금 꼭 이래야겠어? 두 사람은 저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물론 남편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한테 빌기라도 했으면 그동안 살비비고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라도 좀 수월하게 해결 보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오히려 해볼 테면 해봐라 주의였어요. 뭘 믿고 그렇게 당당한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제 인생이 부정당하고 작은 아들을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제 인생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했냐고요? 저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껏 준비해온 그대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어요. 오히려 그 비서, 아니 그 내연녀가 스스로 준 증거들 때문에 더 명명백백 그 두 사람의 뻔뻔한 낯짝을 드러낼 수 있었지요. 시부모님은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소송이고 뭐고 다 잊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이혼하기로 굳어졌고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있을 작은 아들을 생각해 다시금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상간녀는 저를 찾아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따지더라고요. 어이없게도요. 자신이 증거까지 내주었는데 어느 정도는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왜 뒷북이냐고 온갖 난리를 쳐댔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고는 덕분에 일을 잘 해결하게 되었다며 법원에서 보자고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죠. 그렇게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편은 항소를 한다며 난리였지만 시부모님께 한참 시달린 뒤에 결국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지금껏 살아온 집과 수원 쪽에 몇백 평이 채 되지 않은 땅이 있는데 그걸 받기로 했습니다. 맹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지만 사실 그곳은 완전 금싸라기 땅이었죠. 이걸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제가 작게나마 재단을 운영하면서 좀 더 자금 융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돈을 꾸준히 불려나갈 수 있는 걸 찾다가 우연히 부동산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이혼이 마무리된 뒤 이삿짐 센터를 불러 집에서 남편과 아들의 짐을 모두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넓고 북적거렸던 집이 두 사람의 짐을 빼고 나니 텅 빈 것이 허망하기도 하고 싱숭생숭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제 할 일을 하면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가 막히게 제가 받은 땅이 재개발 확정이 나면서 완전 초대박이 터진 거예요. 평당 얼마 하지도 않던 평범한 맹지나 다름없던 땅이었는데 누가 봐도 이건 값어치가 없다고 했던 땅이었는데 그 땅이 몇십 배가 훌쩍 뛰었으니 그야말로 정말 초대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보다 더 부유해진 상황에 뭐가 그리 기쁜지 한박 웃음이 났답니다.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보다 더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든 이유겠죠. 당연히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남편과 아들은 배 아파 죽으려고 했고요. 이혼한 마당에 어떻게든 저에게 빌붙어 보려고 용을 쓰는데 참 가소로웠습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지만 속이 너무 훤히 들여다 보였거든요. 당신 이번에 땅 받은 거 재개발됐더라? 보상금만 100억 정도 될 건데 그 돈 다 혼자 꿀꺽 할 거 아니지? 우리가 아무리 이혼한 사이라지만 그거 원래 내 거였잖아. 내 덕분에 당신 성공한 거니까 일정 지분은 나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 알아서 잘 전달해. 내가 왜 이걸 너한테 줘야 해? 그리고 이미 이혼 성립되고 네가 네 손으로 나한테 넘겨준 건데 너한테 한 푼이라도 줄 이유 없거든? 그러니 눈독 들이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접근 금지니 뭐니 그거 걸어버릴 거니까. 남편과 아들은 보란듯이 저에게 돈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손에 넘어온 땅 단 한 푼도 줄 이유가 없었지요. 저는 차가운 태도로 그 두 사람에게 답하고는 앞으로 더 잘 살아가기 위해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두둑해진 데다 짊어지던 쓰레기를 버리고 오니 한결 가벼운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재단 운영을 조금 더 튼튼히 하고자 아예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켠에 자리한 큰 방을
사무실로 만들긴 했지만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여러 기관의 후원도 받기 시작하면서 보육원뿐 아니라 독거노인, 미혼모, 지원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했죠. 홀가분하게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하니 주변이 밝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있는 사람 티내지 않고 최대한 수수하게 살았어요.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인연이 있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부모님을 찾아뵙고 안부 인사도 드렸습니다. 이혼한 마당에 왜 시부모님을 챙기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부모님이시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키워주신 은인이나 다름없는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이 저를 후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 수 없었을 거고요. 삶의 여유를 되찾은 저는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처럼 여유를 부리며 집에서 쉬고 있는데 큰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기적이고 남편과 비슷한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순한 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이 결혼도 해서 며느리도 생겼는데 지금까지 한두 번 정도 봤을 겁니다. 그 며느리도 데려와 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일단 차 한 잔씩 내주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생전 쓰지도 않던 존댓말까지 하면서 저에게 살갑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적잖이 수상했더랬죠. 엄마, 언제까지 혼자 사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 그동안 반성 많이 했거든요. 엄마는 지금 어떠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거 다 많이 하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잘 모시고 싶은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렇게 큰아들과 며느리는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렇게 순한 태도로 나올 리가 없는데 큰아들의 갑작스런 모습에 의아했습니다. 이혼하고 다들 잘 살겠거니 싶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큰아들도 이미 내연녀에게 어머니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내연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전화를 받은 내연녀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와 이혼한 뒤 내연녀는 곧바로 남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는데 저와 이혼하고 제가 받은 땅이 재개발되면서 부유해진 저를 보며 남편은 오기로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무리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대출도 있는 대로 받고 말이죠.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해서 사업이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투자자들도 가망이 없다 생각했는지 투자금 회수를 요청했고 그 돈을 갚아주다 결국 파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해요. 내연녀는 아직 자기 나이도 젊은데 가망 없는 사람 옆에서 허송세월 보낼 수 없다며 자기 살 길 찾아 떠난 거고요. 그리고 큰아들도 사업이 망할 조짐이 보이자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했다면서 저보고 처진 잘하라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큰아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받아먹을 게 없으니 저한테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안타까운 현실에 저는 남편이나 큰아들보다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남편이나 아들 녀석이나 밉고 보기 싫은 건 정말 매한가지였죠. 어쩜 나이 들어서까지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렇게도 제 발목을 잡고 싶은지 참 답답하더군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는데 그런 저한테도 이런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걸 보면 시부모님도 최소한의 양심을 찾으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고 답답했어요. 저는 며칠 생각한 끝에 남편의 병원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무턱대고 혼자 갈 수 없으니 큰아들 내외를 불러 병원에서 만나기로 했지요. 연락하고 다음날 남편의 병원에서 큰아들 내외를 만났습니다. 남편은 여러 가지 기계에 의존해 누워 있었고 큰아들 내외는 무언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병문안으로 온 것일 거라 생각한 모양인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궁금한 건 사실이었지만 저와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낳은 자식들의 아버지니까 한번 보러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내외를 따끔하게 혼을 내주러 온 거였어요. 남편을 잠깐 면회하고 그 자리에서 큰아들 내외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엄마한테 좋은 말 들을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차라리 나한테 안 오고 너희 아빠 병수발 들으면서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으면 어쩌면 도와주기라도 했을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 보고 널 자식으로서 생각하고 전 재산을 줬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너 지금 하는 꼬라지가 딱 눈에 보이지 않니?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눈 감아줬어. 근데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너한테 돌아갈 내 전 재산 따위는 없으니까 그만 힘 빼라. 이 말 하려고 온 거야. 제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하니 큰아들 내외는 한참을 생각하다 점점 표정이 굳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왜 병원에 온 거냐며, 저더러 못 볼 걸 다 보고 약 올리기라도 하려고 그랬던 거냐며 아주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그저 좋은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렇게 하면서 귀하게 키웠다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인성이 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으니 제가 아주 잘못 키운 거였죠. 더 할 말도 없었고 더 이상 마주하기도 싫었습니다. 씩씩거리는 그들을 뒤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대로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 행동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큰아들 내외는 자기들 살 길 찾겠다고 병원에 있는 남편을 두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연로하신 시부모님이 남편을 간병할 순 없기에 전문 간병인을 고용해 주었습니다. 참 우리 시부모님, 그 옛날 분들 치고는 너무나 깨어있는 분들이셨습니다. 자기 친자식과 이혼하는 마당에 저에게 재산도 미리 물려주시고 사실 그 덕분에 제가 남편과 이혼할 수 있는 용기도 얻은 거거든요. 그런 고마운 시부모님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어요. 남편은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자신의 부모를 많이 원망했을 겁니다. 하긴 그런 남편을 제게 소개시켜 준 게 미안해서 제게 그러셨던 것일지도 모르죠. 아무튼 이후 남편이 어렵사리 정신을 차려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저를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시부모님께 부탁드렸거든요. 병원에서 혹시나 깨어나고 달랑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절 찾아오려 할 텐데 그 행동만은 못하게 해달라고요. 그래도 사람이 죽을 고비를 넘겨보니 철이 좀 들었는지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 이야기 전해 듣기로는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남은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다고 해요. 힘든 일은 하지 못하고 어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다는데 이제라도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저도 여전히 보육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후원도 하며 지내고 있어요. 남은 인생도 아마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록 제 곁에 남은 식구들은 없지만 보육원 아이들을 제 자식 삼아 살아가려고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사실 제 나이 정도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지난 과거를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합니다. 바로 후회하기 때문이죠. 물론 저도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더 저축하지 못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다고 하네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 2가지는 제대로 자식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또 삶이 피곤하고 버겁다는 이유로 저도 모르게 외면해 왔던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에겐 항상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피했던 거죠.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과연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실행에 옮겨보는 걸 추천합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뭐라도 해보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 모두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 속 시원히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이고 남편과 같이 어묵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옛날 사람이 다들 그렇듯 무뚝뚝하지만 저를 챙겨주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같이 평생을 어묵 가게를 운영하며 벌이하고 먹고 살았는데 딸은 대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네덜란드로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 그곳에 정착하였고 아들은 초등학교 동창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의 초등학교 동창이었던지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의 부모님도 학부모 모임에서 여러 차례 보았었던지라 아들이 훗날 장성에서 데려왔을 때도 크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아들에 비해 뒤처져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예정에 마음을 열려고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좋아했던 여자였으니까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며느리가 꼬맹이 시절에 유난히 우리 아들을 잘 따르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당돌하고 순진무구한 어린 시절 며느리가 저희 가게에 놀러오면 어묵 하나 손에 쥐어주고 그의 부모님께 드릴 어묵을 싸주어서 보내고는 했답니다. 그러니 그의 부모님도 양곡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지라 저에게 쌀이나 여러 곡물이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그렇게 서로 싸주고는 했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여중으로 배정받고 저희 아이가 남중으로 배정받으며 점점 멀어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까지 오는 바람에 그 후로는 아예 소식이 끊겨버리고는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참 인연은 인연이었었던 건지 아들이 대학 졸업 후 학업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회사 다니면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을 때 가끔 시간이 될 때는 좋은 마음으로 봉사활동까지 했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좋은 일하는 게 싫지 않아 묵묵히 지켜보고 가끔은 같이 가서 아들 따라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어요. 몇 번 해보니 보람되고 좋더군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기분 좋게 늦게 들어온 날 한잔했던지 배시시 얼굴이 붉어져서는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봉사활동하다가 누구 만났는 줄 아세요? 예전에 부산 살 때 초등학교 때 저희 가게에 자주 놀러왔던 친구 있었잖아요. 조은이요. 조은이를 만났는데 진짜 몰라보게 컸더라고요. 같이 만나서 얘기하다가 연락처도 교환했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몇 년 만에 들은 조은이 소식에 깜짝 놀라며 인연이 참 어디서 올지 모른다, 세상 참 좁다 라며 신기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근 20년 만에 만난 조은이 한번 집에 데려오라고 하고 그 애엄마랑 친했던 생각이 나서 이 야박한 동네에서 좋은 고향 친구가 한 명 생겼다는 흥분에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은이를 돌아오는 주말에 집에 초대를 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일찍 장사를 접고 들어와 아들의 친구를 맞았죠. 아들의 결혼할 신부감 소개하는 자리 마냥 다소곳하게 차려입은 조은이가 저희 앞에 등장했습니다. 어머, 네가 조은이니? 세상에 굉장히 예쁘게 컸네. 아줌마 기억하지? 재준이랑 사이좋게 잘 놀라고 아줌마가 어묵도 주고 했는데. 기억나요, 어머니.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어묵 너무 맛있었는데 아직도 그 맛을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머님처럼 어묵도 굉장히 예쁘게 만드셨잖아요. 저 어렸을 때도 미인이시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세요. 라며 호감어린 말을 하는데 입을 놀리는 것이 어머님이라는 것도 싹싹하게 구는 것도 그렇고 미인이시라고 얘기하는 모양새도 얘가 설마 우리 재준이를 마음에 품고 있나 생각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아들이 조은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조은이가 먼저 제게 그렇게 가깝고 부침성 있게 구니
저는 조은이 화장실 간 사이에 우리 아들에게 슬쩍 눈치껏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쑥스러운 듯 진심을 전하더라고요. 그냥 지금 좋은 친구 관계인데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은 많을 것 같아요. 조은이 보면 아시겠지만 봉사활동하다가 만났거든요. 마음도 얼굴도 예쁘고 바르게 잘 자랐잖아요.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아무래도 조은이 만나려고 그랬나 봐요. 라고 장난기스럽게 얘기하는데 그제서야 저는 끄덕이며 속내를 이해하고는 아들 가진 어머니가 대다수가 그렇듯 조은이가 화장실에서 나온 뒤 이런저런 예비 시어머니나 되는 것처럼 애둘러서 좋은 말로 취조 비슷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네요. 어찌됐든 우리 아들은 30대 초중반으로 넘어가는 시기라 이미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는 상태라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특히나 아들이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는 아들과 대학교 CC로 워낙 집안도 좋고 잘 사는 집 딸내미였던지라 부모가 양곡 가게를 했던 조은이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럼 조은이는 계속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거야? 부모님께서도 양곡 가게를 계속 운영하시고 계신 거고? 대학교는 어딜 간 거야? 그래도 우리 아들은 공부를 곧잘 해서 서울의 웬만한 대학교는 들어갔고 대기업에 다니는 데다가 석사 과정까지 밟고 있는데 그래도 구색은 맞춘 여자를 만나야지 싶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태 조은이의 대학 얘기는 나오질 않아 대놓고 물어보았더랬죠. 그러자 제 아들이 난감해하는 조은이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는데 조은이는 제 물음에 피하지 않고 대답을 해주긴 했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저 대학을 못 갔어요. 저희 부모님 중학교 때 이혼하시고 각자 재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삼촌네서 지내다가 성인 되자마자 독립했고 재준이네 대학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회사를 다니다가 재준이를 운명처럼 만났어요. 참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겠더라고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실망스러운 심정이 얼굴 표정에 드러나지 않았나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양곡 가게를 하며 그토록 사이좋게 지냈던 조은이네 부모님께서 벼랑간 이혼이라니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시절 부부끼리 모임도 많이 가지고 애들 놀게끔 하고 했었거든요. 둘 다 재혼을 했다는데 덕분에 외동딸인 조은이만 홀로 뚝 떨어져 삼촌네서 눈칫밥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주눅 들고 사람 눈치도 많이 보고 한 게 안쓰러웠지만 우리 아들과 뭔가 좋은 관계가 되려고 친다면 좀 걸리는 게 사실이었어요. 저 또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큰언니가 절 엄마 삼아 키워 시집까지 보냈기 때문에 우리 아들만큼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여자와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조은이가 간 저녁날 제가 한숨을 쉬며 잠 못 이루니 다정한 제 남편이 손을 붙잡고 제 속마음을 꿰뚫는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심정으로 지금 잠을 못 이루는 줄 알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아들이 당장 조은이와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연애하고 헤어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마음에 안 든 티 내다가 오히려 역효과 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 여태껏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니 한번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하는데 남편은 제게 맞춰주기 위해 그랬던 거지 부모 없었던 절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처럼 부모 없는 며느리도 아들만 좋다면 상관없다는 주의였습니다. 스스로 생각이 들기를 당한 놈이 더 무섭다는 말이 실감이 났더랬죠. 그래도 엄마로서 우리 아들만큼은 좋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네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무색하게도 우리 아들은 조은이와 연인 사이가 되고 결혼을 결정 내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 후다닥 결혼까지 서두르려고 하는데 저는 둘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것 같았으니 혹시나 이세라도 생겼나 싶어 염려스러웠지만 다행히 아들이 콧게일까지는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조림맘을 풀고서 저는 아들을 붙잡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너 꼭 조은이랑 결혼해야겠니? 그러지 말고 엄마가 이모한테 괜찮은 아가씨를 소개받았는데 이대 나오고 지금 유치원 선생님이라는데 한번 봐볼래? 참한 게 아주 너랑 잘 어울리더라. 너보다 4살이나 어리고 아주 찰떡궁합 같아. 엄마, 저 어린 여자 싫어요. 동갑내기인 조은이가 훨씬 더 좋아요. 엄마가 지금 무슨 걱정하시는 줄은 잘 알겠는데
조은이 정말 좋은 여자예요. 조은이랑 결혼해야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인생이니까 어머니께서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속상하기도 하고 속에 천불이 나기도 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을 뺏긴 것만 같기도 하고 울컥 감정이 올라와 어쩌지를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를 설득한 건 제 남편이었고 버틸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조은이를 좋아하고 딱하게 여겼던 남편의 설득과 주도로 아들의 결혼식은 성사되기로 하고 저는 조은이의 부모를 상견례 때 만날 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아주 다른 모양새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은이 엄마는 성형이 부자연스럽게 되어 빵빵한 얼굴로 멋들어지게 차려입고 나왔고 조은이 아빠 역시 때깔이 좋은 상태로 나와 부부가 현재 다른 배우자들과 얼마나 잘 살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조은이 아빠가 우리에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조은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은이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은이를 원치 않아서 삼촌에게 보내서 키우게 한 걸 지금 많이 자책하고 있어요. 이제야 조은이가 제 짝을 만났으니 부디 우리 애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웃긴 일이었죠. 부모 역할도 제대로 못한 사람한테 자기 딸을 며느리로서 잘 부탁한다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조은이한테 화가 났던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자기네들 인생 찾겠다고 어린 자식 내동댕이 치고 각각 재혼을 했던 게 정말 화가 났어요. 꼴값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이고이 기른 딸을 보내어서 잘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내동댕이 친 딸을 저희에게 보내면서 잘 부탁한다는 모양새가 참 이기적이다 싶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를 마치고 제가 사돈될 사람들과 대강 인사를 끝낸 후 차에 오르려 하자 조은이가 달려와 제게 허리를 수그리며 죄송하다며 죄인 마냥 고개를 떨구는데 예전 시어머니께 빌빌거리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린 와중에서도 뭔지 모를 화가 났습니다. 안쓰러운 모양새가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부모 때문에 그 애가 우리에게 미안해야 한다는 것도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만큼 그 애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고 이미 며느리로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게 됐네요. 가까이 살면 이런저런 못 볼 꼴도 많이 볼 것 같고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트집도 많이 잡을 것 같기에 되도록 멀리 떨어져서 집 한 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은이는 모아놓은 돈도 없었던 것인지 모든 혼수를 다 카드로 결제했고 예단 역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한 것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그거 갚느라 죽을 똥을 쌌던 것 같아 이 점도 참 못마땅하더라고요. 그래도 집 부인 감싼다고 제게 입 한마디 안 열고 손 벌릴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아들네 우편함에서 카드 대금 독촉 확인서를 보지만 않았어도 끝까지 몰랐을 것이었겠죠. 제게 미안했던지 조은이는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는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 뭐가 계속 마음에 들지가 않아 날이 곤두서서 겉으론 상대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음이 쓰여서 맛있다던 밑반찬들은 계속해서 보냈고 공연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은근슬쩍 뮤지컬 티켓 같은 것도 끊어서 아들 내외 보라고 보내기도 하고 이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생일 때는 남편 이름으로 꽃과 케이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이없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무리 봐도 우리 며느리 예뻐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틱틱대요? 지금 며느리랑 밀당하는 거야? 요새 말로 츤데레 매력이라고 하던데 그러지 말고 뒤로 잘 챙겨주는 것만큼 겉으로도 조은이한테 잘 좀 해줘. 당신도 우리 어머니께 구박받고 괄시받은 걸로 한평생 맘고생했으면서 꼭 같은 악순환을 반복해야겠어?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입시다. 당신이 며느리와 사이가 좋으면 우리 아들이 더 기가 살아나는 법이야. 저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죠. 하지만 왠지 조은이한테 그러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제 성격상 간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에 안 들어 할 땐 언제고 손바닥 뒤집듯 예뻐하는 것도 좀 그래서 뒤로 챙겨주었어요. 며느리도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오히려 사근거리며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저희 고부관계는 처음엔 틀어졌지만 조금씩 회복을 보이려는 게 느껴졌죠.
이 상황에서 딱 손주만 들어서면 더할 나위 없겠다 싶어 물론 아들의 가족 계획에 관여할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애를 좋아하고 갖고 싶어 했는 줄 잘 알기에 저는 몸보심 겸 한약을 해다가 먹이기로 했습니다. 이거 애 잘 들어선다는 한약이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애를 좋아하는 줄 알지? 이거 먹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손주를 보여주면 좋겠구나. 라고 허구한 손주 타령을 하니 며느리도 한계가 느껴졌는지 제게 반항을 하겠다는 의미인 건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툭 던지더라고요. 저 혹시 어머니 입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는 입양도 많이 한다던데 워낙 다양한 가족 형태가 많아서 입양도 큰 흠이 아니래요. 제가 남편이랑 주기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미혼모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 그 미혼모의 아이를 제가 입양해서 부모가 되는 건 싫으실까요? 라며 얘기하는데 이토록 자신의 주관을 갖고 얘기한 적은 처음이라 더 진심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무지한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핏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에 남의 아이를 자식으로 키우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상태였으니까요. 둘 다 젊고 건강한데 입양을 왜 하니? 손주도 다 우리 핏줄이니까 이쁜 거지. 남의 애 같으면 그게 어디 정이 가겠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애 낳을 생각만 해라. 그런 생각을 하면 부정 타서 들어설 애도 안 들어서는 법이야. 아직까지도 죄인인 양 곤욕스러운 얼굴의 조은이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조은이를 끔찍히 아꼈던 아들이나 그런 아들을 사랑하는 조은이나 둘의 부부 금슬은 너무 좋아 보였지만 제가 비싸게 지은 한약이 효력이 없었던 것인지 아이는 쉽게 들어서질 않았네요. 몇째나 먹으라고 올렸지만 어쩌다가 가면 그대로 먹지 않고 있거나 간혹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린 적도 많아서 그 비싼 것을 왜 이렇게 썩히냐고 화를 내며 씩씩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신경 써주고 부지런히 뛰어다니며 비싸게 지은 한약을 버리니 아깝기도 하고 분통이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 어긋났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저와의 가족관계는요. 전 남들처럼 오매불망 손주 소식을 기다리다 드디어 제가 원하는 답변을 듣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아들이 호들갑스럽게 전화를 했는데 저는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하다가 번쩍 정신이 들고야 말았어요. 엄마, 한약이 효과가 있었나 봐요. 제가 드디어 아빠가 된대요. 라고 하는데 저 역시 좋은 소식에 뛸 듯이 기뻐 제일 먼저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덩달아 기뻐하며 짜맞춘 듯 우리 며느리가 장한 일을 할 줄 알았다고 좋아했습니다. 조은이 역시 임신으로 인해 제가 먼저 손 내미니 굉장히 기뻐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저희 집에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와 뱃속 손주를 위해서 한상 가득 차린 후 먹였고 뒤늦게 아들이 온 후 분위기는 더욱더 화기애애하여 저는 남편의 설득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가. 네가 아이를 가지니 우리 집안 사람이 된 것 같구나. 여태 너에게 했던 서운한 행동은 잊어버리거라. 앞으로 태어날 손주를 위해서라도 할머니와 엄마가 잘 지내야지 아이 정서적으로도 좋질 않겠니? 앞으로 조심하고 태교에도 신경 쓰거라. 그렇게 당부하니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끄덕거리고는 제게 뱃속에서 잘 키워 예쁜 손주 안겨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며 눈시울까지 붉히고 눈물을 쏟으려 하는데 며느리가 서러움에 우는 것 같아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정말로 며느리를 가족으로서 진심을 다해 받아들이고 잘 해줘야겠다 싶어 꼭 안아주었습니다. 딸 하나 있는 거 네덜란드에 있어 적적하던 찰나 며느리가 딸 삼아 곁에 있으니 그것도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뱃속 손주로 인해서 급격하게 가까워지며 잘 지내게 되었는데 며느리는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아무래도 저를 찾아오는 횟수가 뜸해졌습니다. 만나는 대신 통화는 자주 하게 되었는데 서운하기는 하더라고요. 달이 지날수록 며느리는 유산기가 있다며 집에만 누워있고 혹여나 싶어 시어머니인 전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아들 역시 따로 방을 쓰며 예민해진 지 아내의 비위를 맞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달이 가까워져 올수록 며느리는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어서 아무하고도 접촉을 하려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부모였던지라 우리가 아무나인가 싶었지만 딴을 생각해보면 시부모가 가장 며느리에게 불편한 존재일 수도 있기에
그저 아들의 말 맞다나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 기쁨이 하늘을 찌를 기세였지만 아들은 의외로 목소리가 덤덤했어요. 저는 아들이 전에와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손주 조금 전에 와이프가 낳았어요. 근데 와이프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면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조리원 갔다가 오면 시간이 더 걸릴 테니까 동영상으로만 아이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사히 아이를 낳은 게 맞나? 아이가 뭔가 잘못되어서 태어났나 싶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나 곧 아들이 보내온 동영상 속에는 건강하고 귀여운 손주가 벌써 눈을 반짝 뜬 채 꼬물꼬물거리고 있었고 아이의 얼굴 너머로 며느리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환장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죠. 그걸 보고 듣고는 제 걱정이 기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똘똘하게 태어난 것 같았어요. 근데 또 건강하다고 생각이 드니 딴맘이 드는 건지 이번에는 자세하게 보니 아이가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 둘 다 안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 든 건지 제 눈치를 슬슬 보다가 이내 말을 막아버리는데 신생아 얼굴은 여러 번 바뀐다잖아. 곧 아들이나 며느리 얼굴이 나올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딸도 태어날 때보단 커가면서 엄마, 아빠든 누구든 닮고 인물이 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 손주는 100일 때쯤 실제로 보니 누구도 안 닮아 있었던 게 더 도드라져 보였고 돌 때, 두 돌 때, 세 돌 때까지 날이 갈수록 엄마도 아빠도 그 누구도 안 닮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아들과 며느리 둘 다 쌍꺼풀이 있고 크고 짙은 눈매와 서구적인 이목구비를 가졌는데 아이는 완전히 동양적인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그러자 며느리는 제게 먼저 치고 들어왔죠. 어머니, 사실은 제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제 무쌍이 눈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자라면서 선도 뚜렷하게 생길 거고 예뻐질 거예요. 무슨 소리니 얘? 너 어렸을 적 모습 또렷하게 기억나는데 너 어렸을 적에도 눈이 크고 쌍꺼풀이 뚜렷했었다. 너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근데 얘는 누굴 닮았는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잖아. 요즘같이 정확한 세상에 터무니없이 병원에서 아이가 바뀔 턱은 없을 테고. 아니면 혹시 너? 제가 의문스러운 며느리를 보며 의심을 품자 아들이 먼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엄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얘기라서 얼굴이 다 안 나와서 그렇다니까. 지혁이 제 아들 맞아요. 틀림없이 나와 우리 와이프 사이에서 나온 엄마 손주라고요. 유전자 검사는 해본 거야? 요새 세상에 별의 별일이 다 있어서 믿을만 해야지 믿지. 엄마는 영 꺼림칙하다. 손주라고 핏줄이 당기는 것 같지도 않고 생김새도 영 너희들이랑 안 닮았고 엄마 친구들이 다들 뭐라 하는 줄 아니? 다들 지혁이 네 아들이라고 하면 안 믿어.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어디 한 군데 부모 닮은 구석은 있어야 자식이라고 믿지. 엄마는 아무래도 영 그러니까 당장 지혁이 유전자 검사표 좀 떼와봐. 엄마가 봐야지 믿을 수 있겠다. 라며 반은 농담, 반은 진담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들 며느리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며 덩달아 기분 탓이었던지 남편마저 말을 더듬으며 당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실은 더 수상했습니다. 분명 아이를 두고 저를 빼고 남편과 애들이 제게 숨기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유전자 검사표를 가져오라는 말에 어이없어하며 은근슬쩍 넘기려 했지만 집요한 제 성격 탓에 쉽지 않았죠. 하는 행동들이 하도 수상쩍길래 설마 하는 마음으로 몰래 지혁이 머리카락과 아들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설마 제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길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바랬건만 문제는 터지고 말았던 거죠. 유전자 검사표를 손에 들고 저는 정신을 도저히 차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검사 내용 때문이었어요. 저는 숨이 확 막힐 것만 같았고 간만에 혈압이 오르는 것 같아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감히
여태 날 속이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서 아들을 배신한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잡아놓을 요량으로 집까지 찾아갔고 시어머니라고 얼떨결에 반갑게 맞아주며 차와 과일을 내오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있는 힘껏 잡아서 흔들었어요. 야 이거사, 감히 날 속이고 우리 아들을 속여서 다른 남자애를 낳아와? 에라 이 천하의 몹쓸 것. 어쩐지 뒤에 캥기는 게 있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혁이의 출생의 비밀이었냐?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우리 아들하고 당장 이혼시킬 테니 그런 줄이나 알고 있어. 라고 며느리를 확 밀친 후 씩씩거리며 아들에게 연락을 해댔는데, 그런데 이상했던 건 제가 모두 사실을 고하니 아들은 도리어 당황하면서 엄마, 우리 와이프 일단 건들지 말고 제가 가서 다 설명할게요. 지금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며 말하고는 본인이 직접 해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것만 같더라고요. 며느리는 뭘 잘했다고 펑펑 울면서 정작 입은 열지도 않았고 모든 진실은 잠시 후 도착한 아들에게서 듣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언제 아들이 연락을 했는지 남편도 헛지겁 달려오며 세 사람이 절 어느 정도로 바보로 만들었는지 알게 됐죠. 아들은 며느리의 머리카락과 손주의 머리카락을 뽑아 지퍼백에 담아 제게 내밀더라고요. 이것도 검사해보세요. 엄마가 보다시피 방금 와이프랑 지혁이에게서 뽑은 머리카락이에요. 아마 이 둘도 친자로 안 나올 거예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습니다. 당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네 와이프가 지혁이를 낳은 거 아니냐고, 그럼 여태 임신을 하고 만삭인 상태로 낳은 진짜 우리 손주는 어디 있냐고 물었더니만 아들이 긴 한숨과 함께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잘 알지만 와이프랑 저랑 합의해서 임신 때부터 연기를 좀 했어요. 임신한 연기요. 저와 와이프 둘 다 아기를 갖기 쉽지 않다는 병원 결과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오매불망 손주만 기다리고 와이프는 그걸로 계속 신경 쓰고 불편해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제의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 지혁이 저와 와이프가 미혼모에게서 갓 태어났을 때 입양한 아이예요. 저희가 미혼모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가끔 했었는데 그곳에서 어느 여자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거든요. 지혁이는 엄연히 따지면 저와 와이프의 핏줄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낳은 소중한 아이예요. 아버지에게는 이미 전에 밝혔는데 엄마한테는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지혁이는 이미 저희 아들이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니 엄마도 손주로 잘 받아들여주면 안 돼요? 라고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들의 귀싸대기와 며느리, 남편의 귀싸대기까지 한 대씩 때려버렸습니다. 지들이 제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죄를 아는 건지 피하지도 않고 순순히 맞더라고요. 조은이가 맨날 엄마 맘에 들기 위해서 부던히도 노력하고 애쓰는데 엄마는 안 되는 손주 타령만 하시니 제가 곁에서 도저히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핏줄을 워낙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당연히 입양한다고 했으면 무조건 반대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연극을 시킨 거예요. 죄송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아들네 집을 빠져나왔고 남편은 절 뒤쫓아와서 그놈의 망할 놈의 성인군자 같은 도덕적인 설득을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것도 다 천륜이고 인연인데 지혁이 우리 손자로 인정하고 애들이 잘 키우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는 건 어때? 오죽했으면 애들이 저런 거짓말을 했겠어. 다 당신 마음에 들고 비위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저 녀석들이 잘못한 건 분명해서 나도 한바탕 야단을 치긴 쳤는데 또 딴에는 오죽했으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씁쓸하더라고. 기왕 벌어진 일 따끔하게 야단칠 건 야단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입시다. 내가 안 받아들인다고 뭐가 달라지는데요? 저들이 당신하고 짜서 일 쳤는데 날더러 지금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신까지 어떻게 나한테 그래? 우리 당장 이혼해.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도저히 못 살아. 절대 용서 안 할 거라고. 라며 꽥 소리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와서 문을 죄다 잠가버려 남편을 내쫓았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온갖 말로 다 못다할 복합적인 감정들이 밀려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져 왔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한동안 집안에 머물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폐행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라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충격적인 일도 처음이었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를 무시하고 속였다는 생각에 혈압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날 며칠을 물 한 모금도 넘기질 못했고 그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고 눈을 뜨자 아들, 며느리, 왼수 같은 남편까지 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괜찮냐고 아들과 남편이 절 다독이는데 저는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가족들 없는 셈 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까 아니면 딸이 있는 네덜란드로 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내내 불편했는지 조은이가 마음의 결정을 확실하게 내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지혁이랑 그냥 나갈게요. 그러는 게 어머니께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어머니랑 정말 잘해보고 싶어서 무리수를 둔 건 사실이지만 지혁이를 입양한 건 후회하지 않아요. 저와 남편이 몸 상태를 알고 입양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도 차차 잘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를 속인 것도 후회되고요. 돌이켜보면 솔직하게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라고 무릎까지 꿇으며 울먹울먹거리는데 그것도 너무 화가 나서인지 피해자 코스프레로밖에 보이질 않아 당장에 내쫓아버렸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라서 아들이고 며느리고 남편이고 당분간 보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 없이 못 살겠다고 이렇게 이혼은 안 된다며 따라 나섰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제게 독하다고 모질다고 독서를 뱉어서 화가 나 저 역시 집을 나간 후 잠시 친정언니 집에서 있다가 남편이 미안하다고 다시 싹싹 빌고 들어와 수그려서 집으로 돌아온 상태이긴 합니다. 며느리 역시 나가자마자 아들의 성화에 못 이긴 척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들이랑 입양한 손주랑 잘 살고 있네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참 착잡하고 답답합니다. 기회만 된다면 딸이 있는 네덜란드로 가고 싶은데 그것도 절차가 복잡하고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를 입양한 자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절 감쪽같이 속이고 뱃속 아기 있는 임신한 척을 하며 저를 기만한 게 더 소름이 돋고 화가 납니다. 남들은 입양이라는 것을 실천하고 좋은 일을 한 아들 부부에게 찬사를 보내는데 저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서 그런가 이렇게 손주에게 정도 안 가고 마음이 열리질 않네요. 아들 내외하고도 정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물론 겉으로는 일가 친척까지 나서서 절 설득하는 바람에 잘 봉합되어져 받아들인 상태이긴 합니다만 마음속에서는 온전히 손주라는 생각도 안 들고 아들 내외나 남편에게도 전과 같은 감정이 들질 않습니다. 며느리는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지려나요?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질 않는 것도 참 힘드네요. 아들 내외는 여전히 미안해하며 제 눈치를 보고 받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삐뚤게만 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하도 답답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